김능구와 홍영식의 민심 레이더 25년 2월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네. 쿠키뉴스와 매일보랑 조사했겠죠. 매일신문. 네.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1월 달부터 보수의 어떤 이 지지세가 정당 지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설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여론의 큰 흐름이 세 번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 번째의 3파 여론이 조짐이 보이는데 첫 번째 여론 1파는 뭐가면은 계엄 이후 여론이고 두 번째는 2파는 탄핵 이후에 연말까지 진행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가 1파로 보시면 되겠어요. 2파는 연말 지나고 나서 1월달, 2월달 즉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을 이후에 공세를 취할 때 그때 여론. 그때 이제 그 당시 여론이 1파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하고 탄핵에 대한 찬성이 높고 이렇고다가 2파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는 지경까지 와버렸죠. 그동안 이제 큰 일이란 게 내란죄로 윤 대통령 구속 수감되고죠. 이제 제일 먼저 그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한총리 탄핵, 두 번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어떤 공세 이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민주당 사람들은 국가 국민 국정에 대한 어떤 안정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줬고 두 번째는 공수처 논란이죠.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또 하나는 탄핵이 되고 내란죄 빼는 거. 요거는 법치 문제가 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면은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그다음 카톡에 대한 검열, 민주파출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회적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에 대한 이 자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뭉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설 직전부터 해서 그 조짐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나 하면은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니까 이 국힘 보수 진영 쪽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풀렸는지 아니면 자만을 했는지 그 과정에 두고 보수 진영에서의 강경 보수 진영의 위법적인 문제, 서부지법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백골당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거는 실제 민주당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참모됐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는 건데 순수하게 대통령 지지율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40% 50%대 나와도 실제 거기도 순수 지지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20%밖에 안 나오는데 마치 40 몇 프로 50 몇 프로로 생각하고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여론의 정서하고 다르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보수층이 다르게 움직이면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더 이상 이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표가 올라가는 것은 멈췄다. 최소 정체. 때에 따라서는 지금 하향하는 조짐이 보인다. 해서 저는 이거를 여론의 제3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론의 제3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설 이후 지표 몇 개를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 쪽의 진영에서 볼 때 그쪽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표를 잠깐 한번 자, 언급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내가 이거를 좀 규명을 해보려고 이번에 대구 매일신문하고 쿠키뉴스를 할 때 관련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항을 넣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일단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냐 물었어요. 저희들이 8, 9일은 대구 매일신문이고 8일부터 11일까지는 쿠키뉴스인데 대구 매일신문은 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져. 46.7%가 나오고 쿠키뉴스는 44.7%가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 뭐 다른 조사 기관에서 보면 51%가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대통령 지지율 문항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응한 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대통령 지지율 문항을 제일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 같은 우리 조사가 맞을 겁니다.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46, 44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 전에 조사했을 때 48%대에 비하면은 2%, 4% 정도 빠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 또는 빠진다.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50%, 60%까지 찍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44.7%가 이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거는 직무평가가 아니고 정치적 지지입니다. 지지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응답하는 게 민주당이 탄핵 이후 민주당이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응답이 34.7%예요. 그다음에 이재명을 반대해서 이것이 12.3%입니다. 이걸 합하면은 이걸 다 합하면은 49%예요. 49%. 윤석열 대통령 지지의 49%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나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이런 이유로 지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지지율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응답한 게 25.8%예요. 4분의 1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라는 거예요. 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쉽게 단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거는 뭐 지지라고 보기도 없고 설사 지지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마가 하면 24.7%예요. 4분의 1이죠. 합하면 50.5%예요. 소극적 지지율까지 합해봐야 제가 볼 때는 44.7%의 이 50.5%를 환산해 보면 한 22.5%? 22.5%가 실제 대통령의 적극적이든 소극적인 지지율이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렇게 비상계엄전과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탄핵 이전 비상계엄 이전 지지율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힘이나 보수나 대통령은 44.몇 프로 나오든 51% 지금 나오는 것을 마치 그게 순수 지지율로 해석하고는 그 정세 인식하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하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여론조사를 오독한 상황이다. 여론조사를 오독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묻고 싶은 게 지금 20, 30대 흔히 말하는 MZ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 지지와 대통령 지지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혹은 이제 아까 거기에서 물어봤잖아요. 왜 지지하느냐. 네. 그게 20, 30대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0, 30대만 보죠. 20, 30대들은 뭐 어떤 이유로 아까 전체적으로는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잘못된 게 반이고 여기 지지가 반 정도 되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는데 20대에는 민주당이 탄핵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40%예요. 전체가 34.7%인데 이게 더 많습니다. 40대가 39.1. 그러니까 약 39%, 40%가 민주당이 탄핵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로 더 많이 듭니다. 그다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는 20대는 좀 높아요. 16.6%고 반면 30대는 4%예요. 그래서 20대가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데 대한 그 반발이 더 크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이 부분은 약간 보수화가 되어 있어서 36%대가 나옵니다. 20대는 30%. 반면 대통령이 뽑은 그 대통령 저기 직접 뽑은 대통령을 쉽게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16%이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도 지지자가 좀 전국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많고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것도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도층 어떻게 나왔나요? 중도는 지금 중도가 민주당 잘못을 전체는 34.7%를 이야기하는데 중도는 36.2% 좀 더 많고 이재명이 싫어서는 전국에서는 12.3%인데 20.8%입니다. 중도는 민주당의 책임을 더 묻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22%고 쉽게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은 19%로 좀 적습니다. 중도층의 윤석열 지지는 얼마나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요? 예, 중도층에서는 지지는 47.1%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네요. 진짜 아까 46.7%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절반만이 실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마 아까 2파에서 가장 먼저 잡혔던 게 정당 지지율의 어떤 이 변화였어요. 정당 지지율 지금 보면은 여기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은 리얼미터 1월 3주가 보면은 제일 높습니다. 역전까지 해서 민주당보다도 7.5포인트 앞섭니다. 46.5%가 들어가요. 둘째 주가 45.4% 조금 떨어지다가 문제는 2월 첫 주 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42.8%로 고점 대비 지금 약 3.7% 정도 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격차가 지금 보면은 2% 차로 좁혀들어요.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많이 최대 역전을 시켰을 때 격차가 7.5%에 되고 2.0으로 다시 좁혀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설 직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의 흐름이 다시 꺾이는데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건 있어요. 어차피 이제 탄핵 국면으로 국민들이 전제를 하고 대선 국민에서 여론조사하면 5대5라는 어떤 이런 기본 균형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탄핵 때와 같은 7대3 이런 여론은 큰 변화가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가 않고 50대 50을 기준으로 놓고 해서 여기에 대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움직여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설 민심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사람들한테 가장 이렇게 이 선세이션을 일으킨 거는 대선 후보 지지 가상 대결에서 그 김문수 오세훈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거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랑 같게 나왔어요. 예. 이거는 같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조사는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대선 구도의 지지율하고 지금 여기 탄핵에 대한 지금 핵심은 탄핵이 돼야만이 대선 넘어가잖아요. 탄핵과 정당 지지율의 지지요하고는 좀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차기 대권 여론조사도 1대1로 한 여론조사가 유의미하지 이렇게 여야 후보를 쫙 깔아놓고 하는 여론조사 그거는 분석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한길이 우리가 98년도부터 여론조사는 우리는 그런 조사 안 해요. 선거가 그런 선거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조사를 하죠?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 1대1 조사 때. 1대1 조사. 1대1 조사는 제가 지금 다 보신 거죠? 예, 다 보지는데 제가 봤는 것 중에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제가 봐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트렌드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정치 고관여층에는 ARS 조사에서는 설 전에 오히려 김문수나 이런 후보들이 저기 넣어서 할 때 이재명을 앞서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봐서는 좋은 징조가 아니고, 내가 확인했는 거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기 그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설 이후에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1파, 2파, 3파로 단계별로 했잖아요. 네. 처음이 비상계엄하고 나서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다음 예. 연말 이후에 이제 설 전까지. 어째 말하면 민주당의 좀 이렇게 이 독주랄까, 뭐 이 민주당이 어쨌든 자존심을 뒀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그 설 직전까지 1월부터 이건데,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수청에서는 이미 이 조사에 응답하는 게 예. 그 지금이 아니라 조기 대선을 가상해서 네. 지금 자기들의 어떤 지지 여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수에서 지난 2017년도 박근혜 탄핵 그 이후에 자멸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정권도 뺏기고 뭐 괴멸 상태에 그 당시 보수 정당이 그 처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결집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수는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정확하게 뭐 국힘에 대한 지지가 그거는 뭐가면 결집력이거든요. 결집력인데 그걸 갖고 민주당은 뭐 과표집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론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A, B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자를 놓고 본다면은 이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에 대해서 각각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문제인데,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층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그 지지층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 당이 사기를 못 높이더라도 다른 요인에서 결집하면 그렇게 가는 것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약화되는 거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가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인 거고, 그게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더 많이 반영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거기서 이 어차피 선거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아까 염두에 둔 어떤 이 표심이다 이런 이야기 분석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다들 이야기하는 게 20, 30대의 표심과 중도층의 표심을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처럼 지금 진영 대결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결국 선거의 성패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20, 30대가 뭔가 좀 이 자기들의 어떤 이 양당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1파, 2파, 3파를 통해서 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거는 강경 보수, 강경 진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도층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또는 그네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놓고 봐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하냐를 보고서 그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변하는 거고, 실제 탄핵 반대를 하면서 보수 세력들이 야외 집회를 통해 갖고 결집하는 것은 강경 보수, 강경 진보 쪽에 균형을 맞춰놓은 단계였던 거고, 이후의 여론의 흐름은 중도층이 주도한다 이래 보시면 맞고요. 중도층은 지금 보면은 60대 전후 과거 전통적인 그 중산층,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중산층 중심의 이 중도층이 있고, 그다음에 2030 정확히 하면 40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요 세대들이 지금 이 중도층을 형성하는데, 이네들은 아직 중산층화가 되지 않았는 이 세대들이죠. 요 세대들이 지금 중도층을 형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연령으로 보면은
부모 관계예요. 에코 세대예요. 그래서 60대 전후의 그 자제들, 자녀들이 지금 2030 중에서도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 요 세대가 지금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은 40, 50대들의 그 부모가 그래요. 그래서 약간 거기는 이미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성향이 조금 달라질 조짐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섞여 있다 보니까 20대와 30대는 보면은 2030을 묶어서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2030이 약간 다른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훨씬 더 같은 중산층이라도 60대 전후는 사실상 중산층이라도 좀 더 의견이 굳어져 있다. 스윙보터로서 역할은 좀 약하고 반면 2030 세대는 정책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가변적인 중도층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0, 30대도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여성과 남성이 달라요. 네. 그럼 지금 이게는 이제 그 편인에 대한 어떤 게 없는데 일부에 보면은 여성 남성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통계표에 제시한 걸 보면은 20, 30대 여성과 남성이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뭐 말하자면은 지금 이 탄핵 찬성 집회 부분에서 그때 비상계엄 해제 집회 때도 뭐 저희들도 나가서 취재도 하고 했지만 그 20, 30대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강화문 집회라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 30대 남성들의 참여가 또 이전과는 달리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남성 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녀 간에 분명한 지금 20, 30대의 그 정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배우는 격차가 좁혀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옛날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옛날만큼은 크지 않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스스로 진보 보수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 20대, 30대들은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30, 40%까지 나와요. 반면 20, 30대들은 여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한 20, 30% 그러니까 한 10%포인트가 보수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녀별로 구분을 해놨네요. 예, 저희들이 그 분석은 하죠. 그러나 이런 거를 보도를 해갖고 남녀 조장 이거 대결 조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 기관들이 이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내가 이 이야기는 이전 프로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정치가 막가는 정치고 정치의 선거에도 이기고 봐야 된다고 하지만 2030 세대 성대결을 붙이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거를 수로 따지면 상수 하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야말로 살수예요. 살수. 쓰지 말아야 될 그 전략이고 해서는 안 되는 전략인데 그거를 기성 정치인들이 2030 남녀 사람 붙이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기관에서도 분석을 해서 흐름은 보지만은 그거 수치까지 내갖고 사람 붙이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른들이 못난 짓 한 겁니다. 남녀 2030 세대 남녀 사람 붙인 거는 어찌됐든 지금 분명 그러면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2030 세대들의 어떤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2030이 어떤 여러 가지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 육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이 친구들이 유독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 부분들이 상당히 이 친구들한테 그 여당의 어떤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수용이 된다는 거 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공격.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가
체포 이렇게 법치 차원에 되고 이제 공정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법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계엄을 한 것도 법치에 따라가 해야 되는데 둘 다 공정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 윤석열의 어떤 그 처벌 과정, 탄핵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루어지는 탄핵 과정이 법률적으로 공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반면 2030 세대들은 계엄을 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힘을 당연히 실어줬고 그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죠. 그랬는데 계엄을 해서 탄핵하는 것까지도는 동의했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절차와 같이 설사 탄핵이가 처벌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정확히 지켜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아까 2파 3파 차이가 어쨌든 간에 보수의 지지세가 조금 주춤했다. 네. 이게 네. 그 여러 가지 또 보수의 또 오만이랄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그 전과 비교하면은 그 보수의 지지세는 어쨌든 그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갔고 지금도 상당히 정당 지지도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설 전까지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정체를 하거나 약간 오히려 떨어지는 행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양당 간의 지지도는 지금 그 경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파 때 그 지지가 올라간 게 이게 보수의 그 결집 강하다. 예, 그리고 또 말하자면 보수가 좀 가표집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도층에 대해서 그 표심은 지지는 보면은 이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지금 이제 현재나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중도층에서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과 국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고 중도층이 계엄 직후에 탄핵을 해야 되느냐 물으면은요. 지금은 보면은 중도층이 2대1 비율로 탄핵에 대한 찬성이 많아요. 그때는 2대1 정도가 아니고 3대1, 4대1 정도로 탄핵에 대한 찬성을 했었어요. 그것이 3대1, 4대1 되던 게 지금 2대1로 중도층도 의견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보수 과표집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진보가 더 많나요? 보수가 더 많나요? 진보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데 왜 진보가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지금 이전부터 보면은 특히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진보보다도 많습니다. 그거를 박근혜 때는 그거를 인정하고 뭐라고 하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인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할 따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을 이유를 나는 이유를 한번 대보라 그래요. 진보가 보수보다 더 많을 이유를 뭐 한두 가지를 한번 대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보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해방 이후부터의 어떤 이 뭐 6.25라든지 또 이런 그 기득권층의 어떤 두터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울어진 사회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연령될 분의 어떤 구성의 그 변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변화가 그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어떤 젊은 세대들이 진보 부분들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그걸 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또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86 체제 이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 진보가
비슷비슷하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무너졌는 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완전히 국정이 파탄이 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진보가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완전히 그 당시 진보가 파탄 났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에 탄핵하기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보수가 더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갖고 탄핵해갖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상황에 대고 한번 잘 보세요. 진보가 더 많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는 이럽니다.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아시다시피 그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제 60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20, 30대와 이 5, 60대 이상에서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치다고 했는데 지금은 40대가 가장 진보 성향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386이죠. 그게 이제 50대가 이제 진보 성향 그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40, 50대가 진보 성향이 강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 30대가 지금 이제 40, 50대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연령이 있어가지고 저 구성에서 성향의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그 20, 30대가 40, 50대가 되면서 그 변화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거꾸로 20, 30대의 어떤 보수화 이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지금 보수가 무너진 가장 큰 보수 우위를 갖는 게 뭐가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2030 세대는 진보의 충원 구조로 그냥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가서 2030 세대는 자연스럽게 진보화 세대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세대 효과라고 하죠. 세대 효과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진보로 가야 되는데 2030은 지금 뭐냐면은 2030으로서의 그 진보로서 편입이 안 되는 세대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애당초 2030 세대들은 40, 50대하고 달리 그렇게 진보적이지가 않아요. 이 만약에 2030이 지금 진보적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도 진보 보수가 비슷하게 돼 있겠죠. 근데 지금 2030이 진보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보수가 진보 우위예요. 그럼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여론조사 진보보다 응답도 많은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것도 칼럼을 썼는데 아니 왜 사회에는 진보 보수 이거 흐름이 이게 바뀌는데 진보 진영은 진보와 보수는 5대5로 똑같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기론적인 인식인 거고 두 번째는 진보와 보수는 정당을 보고서도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근자에 지금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서 국민의힘도 망쳤지만은 민주당도 지금 보면 석결에 잘한 게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진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쪽에 그 정치적으로 해가고 여론조사는 중도와 보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지 중도가 한 2대1로 진보 쪽을 더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보수가 진보보다도 좀 많고 진보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2대1 정도로 진보 쪽으로 손을 들어줘갖고 지금 5대1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대5라는 것이지 실제 진보와 중도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적은 정도고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래 봐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433 정도 334 예를 들면 그 보수와 진보가 33에다 중도 40이냐 아니면 보수가 40이고 그 진보 30에 중도 30이냐 433 이나 334냐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중도를 갖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서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중도 진보가 중도 보수보다는 좀 많아서 중도 보수 전체적인 균형을 갖다가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제가 그동안 좀 봤을 때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는 고정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건 항상 이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윙 보트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갖고 보수 진보를 합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중도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 보통 이런 선거 상황이나 양극화 상황에 가면 중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중도가 줄어들고 진보 보수로 이게 분화가 되어서 이게 자꾸 중도가 줄어드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특이한 게 중도가 진보 보수보다도 자꾸 늘어나요. 안 줄어들어. 오히려 늘어나는 조짐을 보여요. 반면 진보와 보수를 합해 놓으면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뭐가 하면 현재 극단화되어 있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자꾸 떠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조금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뭐 김문수, 홍준표, 뭐 어제입니까 기자회견에는 그 원희룡까지도 뭐 하나로 둔다면은 이쪽에는 그 유승민 그 있고 중간쯤에 한동훈이 아니라 오세훈. 그 오세훈 그 시장은 양쪽을 다 포용하려는 이런 이 보수와 중도 세력까지 포용하려는 이런 것 같고, 그 유승민 대표는 어떤 중도 표를 받아야 당선된다, 승리한다,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어떤 이월마을에 뭐 등장한다는데 어떻게 등장할지도 좀 궁금하고 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은 뭐 저기 개인 사법 리스크 이런 거를 다 빼고 경선, 본선 이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은 한 단계는 건너뛰고 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을 하면 사실 프리패스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 경선 문제는 좀 부담을 안 갖고서 본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미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니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도층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고 본선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단 경선을 위해서는 당심을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본선을 위해서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2달 만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보들이 2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보수 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는 후보들이 있고, 하나는 중도층 때에 따라서는 진보층까지도 이 솔구가 있는 설득력 있는 후보, 이 두 그룹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기 그 대선을 강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항마,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후보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도층을 표를 많이 받아올 후보가 국민의힘이 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강경 보수 쪽의 정서가 그렇게 평상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흥분대가 있고 강경하게 뭉쳐져 있어갖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면은 중도층에 포커싱돼 있는 후보보다도 이 강경 보수층에 포커싱돼 있는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누구 하면은 김문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짧은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이 보수의 강경 보수 쪽에 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아닌, 본선을 생각해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찾자라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층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쯤 여론조사에 되고 1대1에 되고 김문수나 홍준표나 뭐 이런 후보들보다도 오세훈,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나갔을 때 가상 대결에 되고 앞서는, 즉 중도층의 표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입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의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이야기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면
그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참 힘들죠. 경선 그 2달 만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한 달을 중도층 공략을 못하고 강성 지지층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본선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에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경선 과정에 두고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수 쪽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요거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고 출마를 선언하면 그 자체로 중도층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고민하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전 박근혜 탄핵 때하고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침묵으로 그냥 그렇죠. 갇혀버려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차기 대선 주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 내가 볼 때 큰 변수입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요즘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느냐 그러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저기 대통령직 상실하고 나서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 문구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직무수행 이런 식으로 안 묻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수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겸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 왜 그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게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적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제 그때 그런 판단이 나오면은 또는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뭐 신모씨 이런 유튜버들이 계속 떠들고 다닐 텐데 그렇게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그 행보 발언이 그거를 통해 더 증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들은 그거 관리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제일 영순위가 될 겁니다.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거나 저기 그 강성 이 보수 세력들이 눈치껏 처신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볼 때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떠오르는 어떤 그 보수의 대선 주자들이 볼 때는 이미 우리가 보수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는 조정동에 대해서도 그 조선일보는 기회주의고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동아일보를 동결해라 그래서 동결해. 그 동아일보 한겨레하고 합성어 동결해라고 중앙은 이미 내쳤고 이게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보수 미디어랄까 보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창구를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하자면 거구 유튜브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기세는 이전에 우리가 태극기 세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양상이. 그래서 말한 대로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이게서 자유로울 보수 쪽 대선 주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5분 조사를 이런 민심을 짚어보려고 조사를 했어요.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과 집회에 참석을 연설을 하는 등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를 더 신뢰를 합니까? 그럼 이제 뭐 얘기하는 정광훈도 있고 뭐 거기 요즘 새로는 신지윤 뭐 신모씨 거기하고 또 요즘 전문 애들 나오더라고요. 이쪽에는 뭐 저기 뭐 유시민
뭐 또 저기 수행한 친구 누구야? 그런 김어준.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더 신뢰하느냐? 제도권 정치인들을 더 신뢰한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19.8%예요. 반면 제도권 밖의 인물을 더 신뢰한다가 37.6%예요. 두 배네요. 제도권 정치인보다도 제도권 밖에 있는 정치인이나 인물들을 더 신뢰한다는 게 배가 나옵니다. 물론 기타도 뭐 26.9%가 나옵니다만 진보 보수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큰 차이 없어요. 진보는 국힘 예, 민주당 지지라든지 보수는 더 크잖아요. 13.8대 51.9로 제도권 밖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진보는 제도권을 더 높네요. 34.7, 23.0으로 제도권을 더 그거를 저에게 신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방금 우리 김 대표님이 우려했던 것이 나오는 거죠. 보수 쪽에는 지금 제도권 정치인 정당이 현재 그 제도권 밖의 그 아스팔트 세력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력, 이 에너지들은 당연히 차기 대선에도 자기네들이 대통령 만든다고 달라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아마 당이 그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선 룰인 것 같아요. 경선 룰을 예를 들면 지난 그 국힘이 이 전체적인 그 선거 지형을 바꿔본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거든요. 이게 알다시피 그 이후에 대선에서 이겼는데 그때 100% 민심 여론조사로 그 경선 룰로 바꿨었어요. 그때. 거기 몇 년도죠? 그게 이제 2021년? 21년. 그죠? 아니, 대선 전에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오래됐어요. 내가 연도를 하기를 했는데 자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해서 정당 지지를 물어서 민주당하고 타당 지지를 빼고 조사를 했었어요. 원래 그게 역선택 방지 여론 조사를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역선택 방지 그 문항을 빼고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게 언제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엄청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 그러니까 타당 지지자를 빼고 조사를 하면 20대 30대 지지 응답자를 못 찾아요. 우리 전도 여론조사 후보를 정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봤고 그 조사 조건을 못 맞춰.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여론조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도무지 여론조사로는 이 국민의힘을 20, 30대 세를 못 찾으니까 무시하고 여야 지지자 다 여론조사를 포함시켜 조사한 걸 그때 바꿨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로 2030 세력이 지금은 보수화됐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2030 세력들이 보수가 아니고 역으로 진보적이었어요. 그런 진보적인 2030에 왜 지금 보수가 됐는지는 민주당이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야 전체의 여론조사, 역선택 안 하는 여론조사가 쭉 오다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대판 싸웠죠. 그걸 갖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그래요. 탄핵되면 2달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한길 리서치 홍영식 소장님과 함께 이 민심의 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경위에 이 연말까지 1파 그 이후에 설정의 2파 그리고 설 전후로부터 시작된 3파의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아마 현재 나타난 순위는 예를 들면은 그 정당 지지에서 국힘과 민주당의 경합 그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세의 어떤 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여론에 대한 오독 또는 지금 올라간 지지율에 대한 과신, 근거 없는 이 낙관적 생각으로 지금 여론을 스스로 잘못 된 선택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국힘의 어떤 이 대선 주자들 이 부분들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3월 정도에 이 탄핵 이 심판이 헌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후로 2달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또 여론은 한 2번 또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음에 흐름을 가지고 다시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